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처는 과거를 증명하지만 흉터는 살아냈다는 증거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뼈에 새기면서 인생을 버텼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한번 기대고 싶어 절박했지만 그게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배워야만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마음을 줬는데 나중엔 그게 바보짓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만 거죠.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연이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실 거예요. 부디 오늘 제 사연을 들으면서 저처럼 상처 많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그 속에 따뜻한 마음 하나쯤은 담아두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는 50대 초반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자랑할 거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청춘이 좋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도 많잖아요. 저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웃기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기절하고 말 거니까요. 사실 저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집구석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로 기억을 헤집어보면 분명 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죠. 우리 딸들 아빠 왔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었던 거지? 오늘 늦게까지 일하느라 저녁을 같이 못 먹었네. 대신 아빠가 통닭 사왔어. 원래 이렇게 금요일 밤에는 밤참도 먹어줘야 하는 법이야. 공주님들 얼른 와. 당신도 참? 당신은 정작 저녁도 못 먹고 일했을 거면서 애들만 챙기는 게 말이 돼? 당신부터 밥 먹어.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도 너무 헌신하고 고생하지 마. 우리도 당신한테 힘 주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도 아빠한텐 뭐든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아빠 언제 귀가하시나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처음부터 날서고 차가운 집안에서 자랐던 거라면 차라리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말만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했고요. 공원에 나가 돗자리 깔아놓고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콜라병 까면서 괜히 기타 잡고 노래 부르는 신용을 하면 엄마가 좋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랑 저는 튀김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젓가락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심각한 건 아니었고 둘 다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장난친 거였어요. 분명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집안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연을 쓰는 지금도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소박한 일상이 아빠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누렇게 바른 앨범을 정리하시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박혀있던 편지 묶음을 발견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밤새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음번에는 아예 주말 내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 마누라한테 걸리면 큰일이겠지만 저는 당신 웃는 얼굴만 보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쩌면 하루빨리 들키기를 바라기도 해요. 이런 내용의 편지가 몇십 통이 넘게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엄마는 단박에 얼굴이 확 굳으셨고 우리 자매는 어리둥절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귀가하시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바로 따귀가 날아갔죠. 네가 사람 새끼야? 너 어떤 여자랑 저런 편지를 주고받았어? 지금까진 내가 너 뒷바라지 한다고 쎄 빠지게 고생한 거 몰라? 어디서 뒤통수를 쳐?
너한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딸도 둘이나 있는데. 뭘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남자가 바깥이라면서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 나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있어야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지금 당당하게 바람 폈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빌어도 모자란 상황인 거 몰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부족하게 굴었는데 자식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줘야겠어? 너라면 흥분하지 않겠냐고. 저랑 언니는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그날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칠게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아빠가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건 충격적이더군요. 물론 엄마도 가만히 있진 않으셨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국자를 들고 나와 금방이라도 아빠의 등짝을 내리치려는 기세였거든요. 아주 그냥 소파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던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고 깨진 접시 파편까지 사방으로 튀었어요. 결국 아빠는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거실에서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너네 앞에서 못 볼 꼴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나 이런 여자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아. 너희도 나중에 크면 아빠 마음 이해하게 될 거야. 집에만 오면 쉴 수도 없고 눈치나 봐야 하는 인생을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렇게 아빠가 떠난 집에서 엄마는 억척같이 우리 자매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오셨음에도 책임감을 가지셨던 거죠.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빵집이며 식당이며 청소며 뭐든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셨어요.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우리 자매를 남들처럼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분이 엄마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애증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를 퍼부으셨기 때문이에요. 널 가시나 앞에서는 엄마 엄마 하면서 뒤에선 딴 생각하고 있지? 네 아빠랑 똑 닮아가지고 어떻게 내 손에 크고 있으면서 네 아빠를 그렇게 닮고 있냔 말이야. 내가 너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어쩔 수 없이 저는 언니한테만 의지하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물론 언니도 마음 들 곳이라곤 저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제가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클 수 있었던 건 모두 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던 1월 1일에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유서엔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을 뿐이라며 아빠를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랑 언니는 큰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죠. 그래도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몰랐어. 항상 여장부처럼 지내셔서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통스러우셨나 봐.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철이 없이 살았던 걸까?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줄은 몰랐어. 괜히 나만 억울해하고 서러웠나 봐. 한 번이라도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우리는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엄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남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로움에 환장해서 아무나 만나고 살았습니다.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돈 있는 놈, 빈털터리 누구든지 상관없었어요. 그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면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한테 이용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저를 굴려서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그 돈으로 먹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줘. 내가 보기에 너 정도면 조금만 더 힘내서 금방 돈 벌 수 있어. 우리 둘이 함께 살아갈 날이 기대되지 않아?
저녁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구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데 그때는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만 있으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랑 같이 일하던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일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본인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 위해 돈 버는 게 말이 돼요? 그 자식도 얼른 나가서 일하라고 해요. 혼자 고생하다가 몸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뭐라고요? 지금 저 깔보는 거예요? 이딴 동정 필요 없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데 무슨 참견이세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이일 뿐이지 딱히 친하지도 않잖아요. 신경 꺼졌으면 좋겠네요. 처음엔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뒤에서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마음을 열게 됐고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뭔가를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일을 다니면서 교제하다가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따로 피자 가게를 차려 가정을 이뤄보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세상 제일 큰 사랑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열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전부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드디어 웃어주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또다시 세상이 거칠게 제 뺨을 후려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바로 남편이 방광암에 걸리고 만 거예요. 당신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내가 제일 고생시키게 됐네. 우리 애가 크는 것도 보고 싶고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당신이 가긴 어디를 가. 내가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약 물고 잘 치료받자. 우리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우리 딸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잖아. 제발 마음 약해지지 마.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토하는 거 받아내는 것부터 열오르면 밤새 이마에 찬수건 얹어주고 약 먹이기 위해 울면서 설득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보다 먼저 떠나고 말았죠. 얼마나 슬펐는지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꼭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금지옥역 같은 외동딸 수정이가 남아있었거든요. 아빠가 보고 싶은 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만큼이나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을 거잖아요. 아빠 대신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구나. 엄마도 씩씩하게 살아가야겠다. 네 아빠가 언제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엄마가 힘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 딸하고 잘 살아야 하잖아. 저는 딸이 남편의 빈자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면서 딸까지 신경 쓰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낮에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김치 다지고 양념 무치느라 손가락 끝이 메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잔 날이 허다했고요. 어차피 잠이 오지 않길래 따로 부업을 구해서 밤마다 인형 눈을 꿰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엔 어차피 갈 곳도 딱히 없어 백화점 앞 전 부치는 행사에도 나갔어요.
가끔씩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사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성숙한 위로가 돌아와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들은 명절마다 왁자지껄 재미나게도 보내는데 우리 딸은 자꾸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우리 딸 두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고 항상 우리 딸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엄마가 저 두고 혼자 좋은 시간 보내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항상 녹초가 돼서 기거하시는 데다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하루빨리 커서 엄마한테 보탬이 되는 딸이고 싶어요.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딸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동네에서 친해진 사람이 생겼어요. 우선 저랑 나이가 같은데 각자의 딸도 나이가 같고 살아온 환경도 비슷해서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같은 반 학부모로서 잠깐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어느새인가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학창시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단짝 친구를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 시점에 저는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짝 친구에게 도움도 많이 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단짝 친구는 직장도 다니고 좀 바쁜 편이었거든요. 저는 학교할 때부터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애들을 집까지 데려왔고요. 혹시 귀가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간식이 있으면 꼭 하나씩 사주면서 작은 행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숙제도 같이 봐주고 배고프지 않게 과일이나 핫케이크 붙여서 간식으로 내줬죠. 물론 감기 기운이라도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고 손수 손수건에 물 묻혀서 이마를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가끔씩 둘이 다퉈서 울 때면 화해를 시킨 다음에 양쪽 품에 안고 토닥이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꼭 제 딸인 것처럼 단짝 친구의 딸도 챙긴 거죠. 야,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어쩔 뻔했냐? 솔직히 말했으면 눈앞이 캄캄했을지도 몰라. 우리 딸은 좀 울보라서 혼자 놔두기 불안하거든. 네가 나랑 우리 딸한테 해준 거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가끔씩은 눈물까지 난다니까? 과장하기는. 별것도 아닌데 뭐하러 눈물까지 흘러. 내가 우리 딸 돌보면서 너희 딸까지 챙기는 건데. 오히려 둘이 사이좋게 지내니까 보기 좋아. 둘 다 외동이라 외로울 텐데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단순히 하루만 챙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짝 친구는 항상 저한테 아낌없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을 다해 챙기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단짝 친구네 집에도 자주 방문하게 됐어요. 당연히 단짝 친구의 남편이랑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여행을 다녔죠. 원래 저는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단짝 친구의 남편은 워낙 서글서글하고 유머러스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하호호 즐겁게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짝 친구의 남편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셋이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마누라가 소개시켜줘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려왔던 이상형인 거예요. 무슨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저 완전 당황한 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안 그래 보였어요. 술 마셔서 뭐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 리 없어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잔뜩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잘 여기까지 하겠네요. 하필 제 단짝 친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나마 단짝 친구가 재미있는 장난을 본 것처럼 웃어넘기길래 저도 그냥 웃고 말았죠. 하지만 이날 이후로 서로 사이가 조금 어색해지긴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반응하나 싶었는데 눈빛이며 말투까지 예전의 단짝 친구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일부러 친구 남편까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는 최대한 피했어요. 굳이 저한테 소중한 단짝 친구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단짝 친구와 연락이 갑자기 끊어지게 됐어요. 원래 우리 딸들 고등학교에 보내고 나면 우리끼리 파티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단짝 친구부터 그 딸과 남편까지 전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아, 너 예빈이랑 연락 안 해? 왜 그 집 식구들 다 강간무소식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다고 들은 거 뭐 없어? 저도 학교가 따로 배정된 이후로는 접점이 없어서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어차피 걸어도 안 받던데요? 그냥 고등학생 되고 바빠졌으니까 그런 거겠죠. 당연히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저랑 단짝 친구도 멀어지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을 줬던 사람이라 그런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6개월 만에 먼저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혀까지 깨물 정도였죠. 너 잘 지내고 있었어? 어떻게 말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야? 너네 가족 다 같이 연락이 끊겨서 걱정스러웠다고. 별일 있는 건 아니지? 얼굴 좀 보고 살자. 나는 너 많이 그리웠단 말이야. 일이 너무 많았어. 사실 나 췌장암 걸려서 이혼했거든. 하나둘씩 내 인생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 우리 딸이랑 전 남편한테도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줬고. 그냥 다 비워내야겠다는 마음뿐이야. 단짝 친구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근황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단짝 친구는 이번에도 다시 연락두절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짝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한때 끼고 살았던 단짝 친구의 딸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단짝 친구의 딸에게 연락해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알기에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보온병에 넣어 갖다 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교복을 다림질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심란해할 때는 늦은 밤까지 손잡고 얘기 들어주면서 꼭 품 안에 안아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짝 친구의 전 남편 동환 씨랑도 자주 보게 됐죠. 혼자 살면서 딸 키워보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셨던 건지 알겠어요. 예전엔 그냥 씩씩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솔직히 제가 우리 예빈이를 위해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빈이가 제 앞에서 행복해하는 거 보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괜히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예빈이만 잘 지내고 있으면 된 거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예빈이도 다 알 거예요. 사람이 계속 부딪히다 보면 정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저랑 동환 씨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보듬어주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사별하고 나서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하야려주니 고맙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이 나서서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줬어요.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직접 고쳐줬고요. 딸의 방에 책상을 조립할 때도 뚝딱뚝딱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동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사랑받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 단짝 친구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관계가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환 씨 사이에는 수정이와 예빈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 애들은 우리의 교제 사실을 알고 나서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말았죠. 솔직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던 드라마 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동원 씨랑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미 단짝 친구와는 다 끝난 사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문매 맞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동환 씨는 애들이 다 대학에 가고 나서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죠. 아예 생판 남이다가 재혼한다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두 분이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전 용납할 수 없다고요. 제가 재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세요, 제발. 만약 두 분이 재혼하실 거라면 전 그냥 아예 이민 갈래요.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어떻게 봐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하지만 저랑 동환 씨는 충분히 기다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허락받기 위해 동환 씨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과연 나를 좋게 봐주실지 걱정스럽다. 혹시 반대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당신이 잘 막아줘야 돼? 난 당신만 믿고 결혼하는 거잖아. 당연하지. 걱정 붙들어 매고 나한테 의지할 생각이나 하면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실 생각 없을 거야.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 하셨거든. 과거 사별했던 남편이랑 결혼할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단짝 친구랑 그렇게 오래 잘 지냈으면서도 친구의 시댁 사정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굳이 단짝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데 제가 캐묻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혼을 허락받으러 가서 저를 당황스럽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동환 씨 어머니가 생각보다 너무 젊으신 거예요. 도저히 주름부터 머리색까지 동환 씨를 낳았을 법한 연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보다 겨우 10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환 씨의 늦둥이 동생은 우리 딸들이랑 또래였어요. 알고 보니 동환 씨의 아버지도 재혼하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가만 보니까 동환 씨랑 그 새어머니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늦둥이 동생까지 스스럼 없이 챙기고 있었죠. 형은 어떻게 그 나이에 여자를 새로 만난 거야? 나보다 혈기왕성하네? 부럽다, 인기 많아서. 나도 나이 먹어서까지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여자 다 꼬시고 다니게. 그게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나니까 되는 거야. 너도 나랑 닮았으니 어디를 가나 마음에 드는 여자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대학부터 무사히 졸업할 생각해. 그렇게 저는 이 또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동환 씨의 새어머니 역시 저랑 동환 씨가 재혼하는 것을 반겨주셨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아주시고는 폭신한 소파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까지 직접 내오시며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셨죠. 아이고,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며느리로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둘 다 한 번 상처가 있었던 만큼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이희도 늦게 만난 편인데 잘 살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식장을 들어간다는 건 민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만 하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 자리만 가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동환 씨는 저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당신이랑 새 출발하는 건데 제대로 축하받고 싶어. 우리 둘 다 충분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을 확인받자. 혼인신고하고 살림만 합치는 건 아깝잖아. 그래요. 이왕이면 제대로 눈도장 찍는 게 좋죠. 식장 잡는 거나 드레스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거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데 알아서 다 해줄게요. 동한 씨랑 예비 시어머니는 쿵짝이 잘 맞는지 적극적으로 식을 올려야 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실제로 저를 데리고 재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찾아다녔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주도적으로 웨딩홀을 확인하시고 드레스 디자인 고르시고 사진 스튜디오를 예약하셨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우리 딸 수정이도 저와 동한 씨의 관계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이젠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엄마 마음 놓고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재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먼저 축하해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다만 동한 씨의 딸 예빈이는 이민을 간 뒤로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아무리 성인이 됐다고 해도 갓스물이잖아요. 충분히 마음고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빈이의 욕을 신랄하게 하시더군요. 심지어 제 단짝이었던 친구의 욕까지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녀는 성격이 똑 닮았어. 평생 지 아빠가 이혼한 엄마 옆에 붙어 살아야 한다는 거야 뭐야. 뭐가 그렇게 수틀려서 꼬집 부리는지. 역시 그 예전 며느리랑은 이혼 잘했다니까. 책임감도 없는 게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결국 저는 떠밀리듯이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재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하던 당일이 되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식장에 4시간 정도 먼저 와서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단짝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꼭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짝 친구는 거의 산송장의 얼굴이었거든요. 완전히 헬쑥해져서 눈은 퀭하고 뺨은 푹 패여 있었죠. 솔직히 관뚜껑을 열고 올라온 거라고 봐도 믿을 정도였어요. 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거든. 딱 봐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나도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단짝 친구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식에도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저한테 대뜸 자물쇠로 잠궈진 상자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받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나 죽고 난 다음에 꼭 열어봐. 내가 죽으면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주는 결혼 선물인 셈이야. 그때까지 어디 한번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배신한 벌을 받아봐. 단짝 친구는 저의 의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꼭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짝 친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저를 담당하는 헬퍼에게 부탁해 이 상자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단짝 친구가 말한 시점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헬퍼는 부랴부랴 식장 관리 사무실에서 절단용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부셔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금방 빈혈이 일어날 것처럼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한 씨는 과거 본인의 젊은 새어머니랑 눈 맞았던 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었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게 충격적인 건 동한 씨의 늦둥이 동생이 바로 동한 씨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상자에 들어있던 서류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떡하니 들어있었고 단짝 친구의 자필 편지까지 동봉되어 있었거든요. 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그거 하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겉으론 괜찮은 남자로 보여서 재혼까지 결심했겠지?
그 실체가 얼마나 추잡스럽고 추악한지 직접 느껴봐. 분명 평생 괴로울 거니까. 동안 씨랑 예비 시어머니는 쉬쉬하면서 늦둥이 동생을 키웠고요. 예비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늦둥이 동생과 스스럼 없이 지냈던 것도 거리를 두면 오히려 눈에 띌지 모른다고 걱정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동안 씨는 제법 부유한 편이었는데 그 집 재산 줄줄이 끌어오는 돈줄이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에게 이 더러운 관계를 들켰다가는 모두 말아먹을지도 몰랐죠.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 역시 동안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통해 예비 시아버지에게 총애받은 거라 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막내를 갖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당신이 고생이 많아.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부탁해. 마음 같아서는 별이든 달이든 다 따주고 싶어. 우리가 워낙 금실이 좋다 보니 축복이 찾아왔나 봐요. 저도 당신이랑 결혼할 때는 아이가 생길 줄 몰랐는데 한번 잘 키워봐요. 원래 집에는 아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과 저를 빼닮아서 너무 기쁘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늦둥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집안에서의 존재감을 견고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라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했던 거예요. 단짝 친구도 이 사실을 꽤나 오랫동안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동안 씨랑 예비 시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췌장암은 진짜 무서운 암이라던데? 저 계집애가 기어코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동안 너한테 엄청 사랑받는 여자인 것처럼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눈엣가시였는지 몰라.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니까? 에이, 우리가 그 정도로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괜히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헛소리한 거 아니야? 췌장암이라니까 나중에 보험으로 거액은 받을 수 있겠다. 괜히 간병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 바쁘다고 핑계대야지. 단짝 친구는 이 대화를 듣고 어딘가 수상하고 미심쩍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걱정은커녕 속닥거리는 둘 때문에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겠죠. 결국 몰래 뒷조사까지 의뢰했는데 단순한 아들과 새어머니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단짝 친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직거를 했던 거죠. 심지어 이혼할 때도 동환 씨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아픈 상황에서 떠난다는데 안쓰럽지도 않아? 어떻게 걱정하는 얼굴은 없고 그냥 속 시원해 보이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연애 감정 같은 건 사라진다지만 그래도 애까지 낳아서 같이 살았는데 너무하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혼하는 마당에 울어?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겉으로만 멀쩡할 뿐이고 속으로는 울고 있어. 하지만 아픈 당신 두고 예빈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생사람답지 마. 단짝 친구는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와중에 저까지 본인을 배신하고 동환 씨랑 재혼을 결심했으니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어요. 분명 눈에 핏발이 서는 것도 모자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서류를 넣고 자물쇠를 걸어 잠궈 미리 가지고 온 거겠죠. 나중에 제가 재혼을 하고 동환 씨랑 부부가 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이미 부서서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이 재혼을 멈추고 진실을 까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식장을 박차고 나와서 근처 경찰서로 내달렸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릴 게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따로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지가 도착하시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나 동환 씨가 먼저 오면 안 되기에 제 보호를 위해서 경찰서로 향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짝 친구의 이야기까지 모조리 다 전해드렸어요. 당연히 예비 시아버지는 격하게 분노를 쏟아내셨죠. 어디 감히 말도 못하게 더러운 짓거리를 저지르다니. 그것도 내 집에서 내 덕에 먹고 사는 것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도 안 된다. 무조건 지들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예비 시아버지는 재혼식을 취소하고 예비 시댁으로 동환 씨와 예비 시어머니를 모두 소환했습니다. 두 것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왔죠. 아직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던 재혼식인데 왜 취소된 거냐고 투덜거리기나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본인이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됐는지 밝히기 시작하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의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겨우 정신줄 붙잡고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버지, 그년이 거짓말한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녀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안 그래도 곧 죽은 목숨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제발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맞아요, 여보. 그년이 선망 증세가 온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못 믿고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다 나네요.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년 말을 믿어요? 동환 씨랑 예비 시어머니는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비 시아버지는 결심을 굳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동환 씨랑 늦둥이 동생은 친자검사를 의뢰하게 됐어요. 기다리는 3일 동안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물론 저보다는 동환 씨나 예비 시어머니가 죽는 심정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참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늦둥이 동생은 예비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동환 씨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예비 시아버지는 싹 다 뒤집어 엎었고 동환 씨와 예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 썩을 것들! 둘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였으면 그냥 살아야지. 하마터면 또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 뻔한 거 아니냐? 이혼한 며느리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재혼할 생각을 해? 그러고도 사람 취급을 받고 싶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예비 시아버지는 당연히 상속권 박탈 절차까지 빠르게 밟아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 없었어요. 그놈은 자기 아버지의 회사에서 보기 좋게 쫓겨나 버렸고 그 빌어먹을 여편네 역시 이혼당했거든요. 그놈의 늦둥이 동생이자 친자만 안타깝게 된 거예요. 아직 20대 초반인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놈은 오히려 저한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직한 것만 옳은 줄 알아? 만인을 위해 묻어둬야 하는 비밀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어? 뭐 정의감이라도 있었나 보지? 그냥 덮어뒀으면 모두가 평화로웠을 텐데 괜히 이게 뭐냐고! 자기의 과오는 진정 반성하지 않고 저한테 훈계하려 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벌 받으려고. 당신 같은 놈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괜히 가까이 했던 거 평생 후회하면서 죗값 치를 거야. 그러니까 이놈도 평생 몸 함부로 굴린 거 반성하라고. 그냥 내지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였어요. 저도 단짝 친구를 생각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나쁜 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단짝 친구의 딸 예빈이와 저희 딸 수정이에게도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였죠. 이 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끼니 대신 물만 들이키며 버텼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 노력해도 눈만 감으면 단짝 친구의 야인 얼굴이 떠올라서 베개를 젖히기 일쑤였어요.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에 얼마나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서 가슴개가 아리더라고요. 거의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단짝 친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한편으론 시한부로 지내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면 더 열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 끝에 단짝 친구에겐 사과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당장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죠. 결국 저는 단짝 친구를 찾아갔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단짝 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앙상하고 쇠약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두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뺨은 가죽만 겨우 붙어있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생각하면 평생 빌어도 모자랄 거야. 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게. 그냥 네가 마지막 가는 길에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까 봐 찾아온 거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엎드려서 오열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연히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이 닳도록 빌었고요. 그런데 단짝 친구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다가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워낙 기력이 없어 느릿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와 한창 친하게 지내던 시절처럼 웃어주는 게 보이더군요. 나도 이쯤 되니까 네가 일부러 배반한 게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 먼저 와줘서 고마워. 너한테 저주하듯이 말했던 게 후회스러웠거든. 이제는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그만 울어라. 난 진짜 너한테 악감정 없어. 저는 다시 한번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단짝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어요. 당연히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수발을 들기 위한 거였죠. 단짝 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길래 저는 손수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건조한 입술에는 바세린을 발라줬어요. 아무래도 사별한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사는 거의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죽이라도 한 숟갈 떠먹여 보겠다고 조심조심 달래기도 했습니다. 새벽엔 통증 때문에 몸부림치는 단짝 친구를 토닥이며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짝 친구는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당연히 저는 단짝 친구의 장례식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물론 단짝 친구의 딸 예빈이도 이민 갔던 나라에서 장례식에 맞춰 급하게 돌아왔고요. 저는 예빈이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도 네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할게. 어떻게 딸처럼 생각했던 너한테 그런 큰 상처를 입혔던 건지 모르겠구나. 이런다고 해도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몇 번이라도 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을게. 겨우 그런 걸로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가서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가슴을 쳤다고요. 우리 엄마가 용서했다고 해도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빈인 처음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저를 무시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표정이더라도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했다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각오를 한 만큼 과정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구할 거예요. 한편 제 딸 수정이는 오히려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 넌 아직도 어린데 엄마를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마음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 많은 짐을 지게 만들어서 후회스럽구나.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런 엄마라도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전 이걸로 됐으니 괜히 마음에 빚진 것처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혼자서 아등바등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전 엄마도 엄마의 인생에서 행복해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수정이가 저보다 더 어른 같지 않나요? 수정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이랑 단둘이 조그만한 도시 외곽으로 이사해서 소박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이거든요. 아침이면 수정이랑 함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따끈한 커피를 나눠 마시고요. 시장에 가서는 계절마다 바뀌는 채소들을 직접 고르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껴요.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함께 장을 본 걸로 수수한 끼니를 차려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항상 수정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거창하진 않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너랑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구나. 다른 욕심은 부리지 말고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어. 가진 건 많진 않지만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 그거면 충분해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전해드리자면 그놈은 지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나서 완전히 몰락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쫓겨난 데다가 재산도 거의 다 빼앗겼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애초에 지 아버지 덕분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으면 별 볼 일 없는 놈이었기 때문에 재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새어머니였던 여자도 이혼당했잖아요? 둘이서 뭘 해먹고 살 수 있겠어요? 분명 어디에 빌빌거리고 있겠죠. 실제로 늦둥이 동생이자 자기 아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끊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늦둥이 동생 역시 이런 부모와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 무리라고 여긴 거겠죠. 지금은 아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숨어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단짝 친구를 떠올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결국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단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품고 가기로 한 겁니다. 남은 인생은 조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후회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겠죠. 그래도 매일 작은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봤어요. 질타도 좋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